네, 2025년 11월 9일 이정훈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이것은 민주당 정권이 직면할 최해병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해병 사건은 지금 특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에 수해를 입었을 때 그 지원사업 올라갔던 해병 병사가 하나 순직했죠. 그런데 이 사건을 누구한테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냐를 놓고 당시 박정훈 해병 경찰 수사단장, 옛날 얘기하면 헌병 단장이죠. 그는 사단장한테까지 물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저는 객관적인 자리에 있는 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아니 그거 어떻게 사단장한테까지 책임을 물어? 현장 지휘관, 대대장한테까지만 물어야지. 이런 의견이 제가 물어봤을 때는 거의 100%였어요. 어느 누구도 제가 아는 변호사들은 그렇게 물으면 너무 과도한 거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박정훈 씨는 사단장한테 걸려들었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또 당시 국방부 장관 등등이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이거는 압박이다 라고 해서 최해병 사건이 터져 나왔고, 뭐 굉장히 지금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한 걸 보게 되면 여기에 법무부하고 검찰 최고 수뇌부가 분명히 개입되어 있습니다. 수사했던 검사들은, 기소했던 검사들은 당연히 항소하자 그랬는데 이들의 압박이 있어서 했습니다. 항소를 포기했어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대통령실까지 연루돼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죠. 외압이 되는 거죠. 상당히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이거 뭐 어떻게든 이재명 정권이 권력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짓누르고 가겠지만 계속 살아서 움직이면서 나중에 이재명 정권이 무너지거나 또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이재명의 가슴을 노리는 비수가 될 겁니다. 아주 웃기는 건요, 처음에는 이 사건은 중앙지검에서 항소를 포기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MBC는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 항소를 포기하게 했다라고 하면서도 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냈다라고 밝혔는데, 그 다음 나오는, 이건 MBC 보도, 그 다음 나온 서울신문 등 모든 보도를 보게 되면 검찰총장, 현재 총장은 없고 대행이죠. 검찰총장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결정했다. 자기가 그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바뀌고 있어요. MBC는 중앙지검장. 그런데 그 후에 나온 모든 보도는 대검에서 했다라고는. 대검이 한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장은 사표를 냈고, 뭐 지금 검찰이 지지고 뽑고 있습니다. 이제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된 민간인들은 전부 다 유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동규하고 정민용 씨는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도 법원에서 더 많은 형을 선고했어요. 1년씩 더 보탰어요. 7년 구형했는데 8년, 정민용 씨는 5년 구형했는데 6년을 법원이 때려버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유동규, 정민용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할 때 협조했던 사람들이죠. 그때는 이 사건을 이재명 세력이 배후에 있다고 보고 수사할 때인데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이들에게 대해서 좀 형량을 덜 때릴 수도 있죠. 근데 법원은 그러면 그 구형보다 보통 적게 하는 게 상식인데, 보편적이었는데 더 높게 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형을 좀 깎았고요. 이것도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검찰이 윤석열 검찰에서 이재명 경찰로 바뀌니까 착하고 고민하다가 형량을 낮춰서 윤석열 검찰처럼 행동했는데 법원이 다시 바로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법원은 이재명 법원이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걸 갖고 대검은 뭐냐 하면은 구형한 것보다도 형량이 더 나왔으니까 항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견은 맞죠. 근데 그 배경을 또 밑에 들어가 보게 되면 두 사람은 검찰 수사에 협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게 때렸던 건데 법원이 뒤집었으니 이거는 참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유동규가 8년형을 받았다 그러면 유동규의 상부선인 앞선 방송에도 설명드렸지만 이재명은 도대체 어떤 죄인이 됩니까? 이걸 여기서 꺾어버리는 게 낫겠죠. 이재명이 살려면. 그리고 민간업자들이 여기서 거둔 이익은 한 7천억 추정되는데 법원은 한 400억만 추징하라고 했으니 나머지 돈을 이 사람들 형만 살고 나면 다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대장동 이 돈을 이용해서 이재명 정권이 선거를 치르고 이재명 대통령이 비자금으로 쓴다는 의심이 굉장히 많은데 그 돈을 다 합법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오면서 이거 누가 이렇게 했지? 상식적으로는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되는데 항소를 왜 막았지? 지금 보니까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 대행이 내가 했다라고 자백을 했어요. 예. 처음에는 이제 이런 사건을 중앙지검에 가야 되면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돼 있는데 4차장이 이 사건을 총괄하는데 4차장은 항소하자 그랬고 중앙지검장도 항소하자 그랬는데 항소 직전에 잠깐 보류 좀 하라 하고 대검 반부패부장이 부정부패 사건이 있으면 더 철저하게 수사하고 검찰이 좀 졌으면 검찰 판단과 다른 판단이 나왔으면 항소를 하라 그랬는데 반부패부장이 좀 보류하라 그러고 있다가 나중에 중앙지검장과 4차장 검사가 항소하지 말라 그래서 항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MBC는 중앙지검장의 결정이다 그랬는데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대검 총장 대행을 하는 사람이 내가 지시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랑도 분명히 이야기한 거는 나옵니다. 근데 법무부는 뭐 지시한 건 아니다 그러는데 법무부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게 개입을 하게 되면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됩니다. 법무부가 했다는 거는 이재명 정권이 했다는 게 되니까 이거는 엄청난 정치 파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특검을 해서 이재명부터 시작돼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찰 수뇌부 모두를 다시 수사해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초대형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 이번에 눈에 가시 가던 유동규가 더 형량을 받았으니 여기서 끝내자. 2심 가지 말자. 또 추징금 적게 받았으니 가지 말자. 이걸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까요? 검찰 내에서. 검찰은 하고 싶지 않았겠지만 검찰을 아는 현 정부에서 누가 했어요? 이게 다 변호사들, 법조위원들, 법꾸라지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건을 끊어야 이재명에 대한 수사도 재판도 이어지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정치로 시끄러지겠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하자고 나오는데 여당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고 검찰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정치적 판단을 했다면서 그걸 특검하자, 국정조사하자 그러고. 참, 뭐가 뭔지 물타기를 하고.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모든 게 지금 국회에서 민주당이 절대 다수니까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 세력들은 어떻게 하면 법을 등에 업고 자기네가 불편한 게 있으면 법을 만들어 해결해온 세력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 수 있으니 국회를 장악하고 있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 전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은 정의가 없구나. 사실 이러한 사건은요, 저희 같이 기자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 부닥칩니다. 제가 뭔가 취재를 해서 이 기사를 내겠다라고 했을 때 우선 제 담당 부장들하고 갈등이 있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 동의를 해줍니다. 아, 그래. 이게 네가 그래도 저희가 맞다라 하는데 그게 또 올라가게 또 위에서 또 하고 나중에 또 하지 말라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제 경우를 설명드리면은 저를 유명하게 만든 수지킴 사건은 제가 시사저널 기자로 있을 때 쓰겠다고 했는데 안 실어줬고 그 전에 조선일보에 있을 때 주간조선에 실으려고 했던 건데 안 실어줬고 7년을 갖고 다니다가 동아일보에 와서 주간동아에 우연히 실렸고 그래서 그게 커졌던 사건인데 그 기사가 나갈 때쯤 그 기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김대중 정권 때 국가정보원에서 베이징에 나와 있는 북한인을 납치해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즉 김영삼 정권에서 앞선 정권에서 북풍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하고 국정원이 내통했다. 그걸 찾기 위해서 거기 연루되어 있을 것으로는 북한인을 납치해 왔는데 잘못 데리고 왔어요.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어쩌지 못하고 감시를 소홀히 했습니다. 지금 내곡동에 있는 국정원 본부 근처에 안가에서. 그러니까 이 친구도 뭔가 이제 납치당했다는 게 막 질질 끌려온 게 아니라 이제 꼬임에 빠져갖고 따라오다가 안가에 갇히게 된 거죠.
자기 조사받다 보니까 이게, 야, 내가 당했구나. 라고 판단을 해서, 근데 마침 감시가 허술하니까 담으려고 도망쳤습니다. 이 친구가 베이징에 살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를 좀 알죠. 베이징이 공산사회지만 거기에 좀 발달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택시를, 내곡동 앞에 나가면 그 대로에 택시 잡기 어려운데 어떻게 한밤중에 택시를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알기로는 베이징에 가게 되면 중국에서 가장 큰 방송사가 뭡니까? CCTV인데, CCTV가 중앙방송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중앙방송이 제일 클 줄 알고, 뭐 중앙방송 가자 그럽니다. 중앙방송을 우리는 KBS라 그러지, 잘 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양반이 KBS로 가는데, KBS가 여의도에 가보면 얼마나 커요. 거기서 뭐 어디 할지 모르니까, 아이, 뭐 중앙일보 어쩌니까 다시 중앙일보로 갑니다. 중앙일보 가서 내가 뭐, 거긴 좀 작잖아요, 신문사는. 그러니까 거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비 하시는 분이 야간에, 내가 뭐, 제보할 게 있다, 억울해서 왔다라고 하니까, 뭐 북한 관련이다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 기자들이 지금 한밤중에 지금 야근자 외에는 없으니까, 좀 기다릴 수 있냐 하고 택시비는 지불해주고 대신. 그리고 그 다음날 날이 밝은 다음에 중앙일보에 지금은 은퇴했지만 이모라고 굉장히 유명한 북한 전문 기자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아침에 출근해서 딱 만납니다. 그래갖고 이제 자초점을 다 듣고 반신반의하죠. 그래서 몇 가지 의심되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국정원에 야, 너희 이런 사람 잊어먹었냐 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어디 있냐고 하면서 이 친구를 데려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한테 절대로 기사화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몇 년을 지나갔죠. 근데 저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취재를 쭉 했고 그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공보실장을 만나서 나 이런 기사 쓴다. 할 말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 잘 모르죠. 그러니까 뭐냐 하더니 좀 있다가 며칠 후에 알아보고 난 다음에 얼마나 압력을 가하는지 소새끼 개새끼 말라고 저도 뭐 싸우고. 근데 문제는 우리 회사 간부가 그분하고 동양이라는 이유로 기사를 못 나게 막았어요. 근데 제 위에 선배들은 가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결론은 싫었어요. 싫어서 그때 신동아의 인쇄를 하는데 그게 수지킴 사건하고 같이 나갑니다. 근데 이 양반이 또 뭐가 수가 틀렸는지 한밤중에 기계 세우라 그랬어요. 여기서 밤중에 자다하고 또 모이라 그래서 나가서 회의를 하는데 그 신동아에서도 이 인쇄 담당하는 부서 사람들 이거 공장 지금 세워서 이 기사 빼고 다른 거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웁니다. 그리고 다른 거 쓰려면 일주일 이상 늦어질 거고 그러면 그 일주일 후에 우리가 그 공장도 다른 인쇄물을 인쇄해야 되는 게 잡혀 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이번호 신동아는 장사 못 합니다 하고 난타전이 벌어졌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기사가 빼지는 못하고 다시 공장 돌려라고 했는데 그 간부가 얼마나 씩씩거렸는지. 그럼 이제 잡지가 나가면 동아일보에 5단 광고를 실어요. 어떤 기사가 있다가 크게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터도 만든다. 포스터하고 광고에서 이 기사 다 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광고하고 포스터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저한테 소새끼 말새끼 네가 얼마나 건방지고 말하느냐고. 저는 그분하고 끝까지 사이가 안 좋았어요. 기자들도 이럽니다. 검사도 이러겠죠. 이런 게 벌어진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양반 얘기 나오면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런 일을 좀 자주 겪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겪으면서 저도 요령을 터득하고 했지만 그때 한 번씩 상처를 입고 저만 있습니까? 상대방도 엄청 입어요. 저는 뭐 그때 안 되면 2년 후, 3년 후에도 어떻게든 관치시키니까. 저는 어쨌든 극복이 되는데 저한테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씩씩거리고 어쨌든 불이익을 주고 평생 원수가 됩니다. 그냥 만나면 이렇게 대면대면하게 있을 뿐이죠. 근데 검찰도 이러네요. 근데 이 뒤끝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은 여야가 이거 갖고 국정조사 한다고 싸우고 있지만 이거 특검으로 갑니다. 이재명 정권 붕괴로 갈 겁니다. 그때 우리 기자들 사회에서는 그거 자체가 뭐 저도 뭐 그걸 기자협회라든지 뭐 언론 노조에 알려갖고 기사화되는 건 나는 그게 피하거든. 근데 어떤 기자들은 그걸 알립니다. 제가 그 전에 보니까 한 기자는 자기 기사가 그런 식으로 막히니까 그걸 그때 그 친구는 민주당 쪽이었지. 민주당에 갖다 줘서 민주당에서 터져가지고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게 알지. 누가 이걸 민주당한테 갖다 줬는지. 그래서 내가 굉장히 그 기자한테 야단을 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싫어서 야당이라든지 또는 언론기관
기자협회 같은 데 안 주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그렇게 해서 커지면은 저를 막았던 사람들은 저한테 저만 보면 피하는데, 저는 그렇게 기사만 돌파하고 문제가 안 하니까 볼 때마다 씩씩거리는데 절대 관계가 안 좋죠. 자, 이런 일들이 저는 알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제 커질 겁니다. 정치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양보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고 다시 정권 재창출을 한다면은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특검 당할 겁니다. 이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했던 검사는 지금 검찰을 수뇌부를 맹비난하고 있어요. 그 양반도 이미 이 정권에서 물먹어서 고검에 힘없는 자리가 있죠. 검사장인데 이런 사람들이 반발할 거예요. 뭐만 터지면 반발할 겁니다. 지금 이재명 정권은 검찰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정치 검찰로 만들려다가 지금 당하는 건데, 이 기본적인 구도는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너무 법법 사실이 많아서 그래요. 법법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는 재판을 해봐야 확인되겠지만, 범법에 관련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너무 많이 진 사람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 업을 못 씻어요. 지금 한국이 공격 원잠을 갖자 이런 거 국익을 위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과거에 큰 악업이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싸게 맞고 넘어가자 하고 법꾸라지적 아이디어를 냈는데, 검찰도 여러 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터진 겁니다. 자, 이게 박정원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은 이번에 별을 달아주겠다. 해병대에서 헌병 출신이 별 다는 건 전무후무할 겁니다. 대령이 마지막 보직인데. 그렇게까지 우대를 했는데, 그 역의 케이스를 이재명 정권은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꾸라지들이 판쳐야 되는 세상.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검사 사칭해 보게 되면 그 자신이 뻑꾸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과응보의 이 법칙은 누구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